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완전히 진짜 세게 된소리를 맞았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발언했다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제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명안이 막 올라갔는데 그게 제명이 안 됐어요. 30일 출석 정지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제명을 안 시켰다고 11개 신문에서 일면 탑, 제명안 부결. 또 어떤 신문은 국회가 국민을 성희롱했다. 그 신문을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내가 사형을 당해도 이렇게 크게 나진 않겠구나. 어떻게 제명이 안 됐다는 걸로 이렇게 세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는 거기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아보지 않으면 정말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보통 이렇게 친구들한테 안 좋은 얘기만 조금 들어도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잘 안 먹고 저는 뭐 악플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악플은 뭐 어마어마하게 달리니까. 심지어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그 뭐라더라 하여간 보상받지 못한 뭔가 그런 심리 때문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학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를 완전히 정신병자 비슷하게 만들어놓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와, 이 양반을 고소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건으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게 기소되는 게 죄명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법리적으로 따지면 집단 모욕 이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집단 모욕이라는 게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전라도 사람들은 순 다 도둑놈이야. 뭐 얘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실제 전라도 출신 분이 이 사람 상대로 고소를 하고 또는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되면 모욕죄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뭐 엄청난 집단, 큰 집단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건데 그걸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황당하다. 어떻게 이걸로 기소를 할 수 있나 했는데 이게 또 1심에서 유죄가 나네. 왜냐면 그때 언론에서 전부 저를 죽일 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판사도 이걸 무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근데 항소하면 무죄가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도 또 유죄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최여종 씨 고소인데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무슨 벌레 유치원 그래가지고 최여종 씨가 이제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뭐 되는 거 참 쉬워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국회의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 되는 거 참 쉬워요. 그러면서 선거 때 뭐 국밥 먹으면 되고 뭐 악수만 하면 되고 집권 여당의 수뇌부와 뭐 해서 공천만 받으면 돼요.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 즐겨보니까 보고 막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럼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저걸 고소를 해야 되겠다. 저걸 고소하면 최여종도 처벌받아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게 말이 되냐. 고소장을 내고 나서 보도자료를 딱 돌리니까 20분 만에 첫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그날 제 블로그에 그 다음 날까지 하루 만에 17,000개가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99.99%가 악플인데 그 다음날 딱 지나고 나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놈이 돼 있더라고요. 개그를 풍자로 보지 않고 개그를 다큐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한 7개 코너에서 저를 소위 디스를 하는데 저희 애들하고 같이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확 뒤집었더니 그 다음 주에 민사 판결이 있었는데 민사 판결에서는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확 뒤집은 거죠. 이기고 나서 그거 바로 취하했거든요. 고소사건. 취하하려고 원래 고소했던 거예요. 사이코라 소송.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이해 못하고 그렇죠. 역시 나쁜 놈이더라. 이럴. 그 사건으로 최여종 씨는 어디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수입이 100배가 됐대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니까 박준영 씨라고 또 있잖아요. 그분이 어느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요즘 개그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강용석은 언제 오나.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김구라 씨도 이 프로그램 나와서 특강이 있었는데 저도 그걸 봤거든요. 또라이 짓도 뭐 일관되게 하면은 받아들여진다. 이런 내용의 강의였어요. 그걸 보고 아 저거다. 정치 오래 하면서 아는 사람 많아지고 친구 굉장히 많아질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 5선쯤 하고 나면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요. 진짜 마음속의 친구 이런 건 다 없어지고 그냥 아는 사람만 많아져요. 왜냐면 다 이해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죽고 못 살 것처럼 하다가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막 친할 때는 막 너무 친한 것처럼 그러다가 확 돌아서서 서로 욕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어렵고 친구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된소리를 왕창 세게 맞았더니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젊고 유능한 친구라고 이렇게 띄워주던 분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연락도 안 와요. 눈 녹듯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신 진영 의원이 있는데 저희 바로 옆에 지역구인 용산 국회의원이셔가지고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진영 의원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분 술 안 먹으니까 홍대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무슨 유배 생활을 하는 것 같다. 한 6개월 정도 밖에도 못 나가고 사실상 가택연금 생활 비슷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저한테 딱 해주신 얘기가 야 옛날에 유배 생활하던 그 선비들의 한 3분의 1은 영양실조로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건강을 주의해라.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참 힘들 때 이렇게 찾아준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을 해줬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제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쭉 우상향해 왔다고 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나운서 발언 같은 사건, 또 국회의원 낙선 뭐 이런 건 사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도 추락하는 건데 저는 그 추락이 이게 꼬꾸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담금질을 하는 거다. 단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실패를 안 겪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하거나 고난이나 또 어려움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저는 어떻게 성공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다니던 때 내내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셨었는데 아침에 학교 가려고 가방 싸가지고 나오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늘 잿빛이었어요. 하늘 색깔로 하늘이 보였던 적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거는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 대학만 가면 뭔가 수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입학금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자학 퀴즈를 나가서 주장원, 월장원, 기장원 이렇게 나가면 대학교 입학금을 주고 또 완전 기장원까지 하면 대학교 4년 장학금 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다행히 거기 나가서 주장원, 월장원까지 해가지고 대학교 입학금을 얻어서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죠. 대학교 다니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좀 낫더라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부모님한테는 경제적으로는 한 푼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성공한 거죠. 제가 이제 97년도에 군법무관을 마치고 판사가 되려고 지망을 했는데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판사가 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제가 판사가 되려고 할 때 그때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셔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전과가 있는 사람은 그동안 많이 임용이 됐었는데 딱 임용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은 저희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임용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과거를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좋았던 과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예전보다는 나은 거예요.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쭉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요? 옛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것도 그런 헝그리 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바로 여자친구인데 제 친구 여동생한테 소개팅 좀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졸른 거죠. 그랬더니 자기 과에 굉장히 이제 킹카다. 그러니까 오빠한테 소개는 시켜줄 텐데 아마 좀 버거울 거다. 안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말아라.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지 할 테니까 소개만 시켜내라.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지금 저희 집사람입니다. 네. 처음 시험 보자마자 며칠 있다 한 2주쯤 지나서 아내를 만났는데 만난 지 한 달 만에 같이 이제 독서실을 끊어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는데 장모님이 독서실에 찾아와서 처음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석 달 지나니까 장인어른이 좀 같이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밥을 먹고 넉 달 만에 이제 부모님을 다 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건데 저를 보자마자 하여간 두 분 다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하고 제가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고등학교도 갔고 대학교도 갔고 고시한 것도 갔고 쭉 같으니까 심지어는 국회의원 한 것도 같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희 집사람 보고 자기 아버지랑 결혼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장인어른이 어떤 획기적인 발상을 했냐면 제가 딱 보니까 얘가 돈이 없어요.
근데 자기 딸은 연애는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술을 낸 게 뭐냐면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집사람 몰래 저한테 신용카드를 주신 거예요. 네. 그게 1990년이에요. 그때는 신용카드가 그렇게 어른들도 별로 신용카드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인데 잘 쓰고 다녔죠.